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저희 아이는 11개월인데 호명 반응이 안 됩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제가 불러도 안 봐요. 가끔 볼 때도 있지만 놀이에 푹 빠져서인지 제가 부르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자폐 관련 영상을 봤는데 호명 반응이 안 되면 자폐를 의심해야 된다는데 저희 아이 괜찮은 건가요? 너무 걱정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호명 반응이 호, 부를 호, 명, 이름 명.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인 거잖아요. 맞-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수혜야 이렇게 부르면은 뭐지? 왜? 이렇게 내 이름 누가 부르지? 이렇게 반응을 부르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호명 반응이 나오려면은 두 가지 필수가 있죠. 하나는 청각. 그치.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수용 언어가 발달이 나 돼야 요새 됩니다. 청각이 안 좋아서 호명 반응이 안 돼. 그냥 무시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잘 안 내가 돌아보던데. 잘 안 보이지. 근데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 호명 반응이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이게 자폐랑 연관이 있을까봐 네, 네, 걱정을 네.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호명 반응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도 사회성을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호명 반응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진단 기준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명 반응이라는 거는 타인이 나하고 상호작용을 시도할 때 그 시도에 반응을 하는 거죠. 어허. 대표적인 그 상호작용의 시도가 이름을 부르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는 거는 타인과 나를 구별을 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거는 생후 몇 시간 부터 바로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4주 정도가 되면은 주 양육자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특유의 어떤 향기 그리고 이 형태 같은 것들을 어렴풋이 이제 알아가죠.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되면은 선택적으로 반응을 해요. 보통은 이제 주 양육자한테 미소를 보이는 거죠. 이때부터도 우리가 사회성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주 양육자를 더 알아보고 더 인지하고 선호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반응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사회성이 점점 발달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점차 주 양육자와 낯선 사람하고 네. 구별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바로 낯가림이 낯가림이죠. 생기는 거죠. 그 낯가림이 보통 생기는 시기가 보통 6, 7개월 시기죠. 그때 엘리베이터도 못 타잖아. 네, 결국에 이 낯가림 자체도 사회성 발달의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이 되면서 이 아이가 점차 이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인지, 지각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더 잘 들리고 보이는 것도 더 많아지고 신경학적인 발달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분화기라고도 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나이고 내가 세상이다. 혹은 엄마가 나이고 내가 엄마다. 약간 이러다가 점차적으로 나와 구분하게. 타인, 나와 세상 이런 게 이제 구별이 점점 더 많이 되니까 외부에 대한 인지, 경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외부에서 자신을 불렀을 때 반응을 하는, 즉 호명 반응도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대략 약 10개월 전후예요. 이게 결국에 신체가 발달을 하면서 인지랑 사회 정서도 같이 발달하는데 신체 능력이 늘어나니까 탐색하는 범위가 점차 늘어나죠. 넓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 곁에 있던 애들이 점점 활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이 시기에 생기는 게 또 뭡니까? 분리불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과 맞물려서 호명 반응도 더 뚜렷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탐색은 해야 돼요. 탐색해야 되는데 마음은 아직 불안하고 능력치는 많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탐색을 하더라도 주양육자가 어디 있는지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양육자가 부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반응을 하겠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고 부르니까 확인하고 아직까지는 이 심리적인 거리가 아직은 좁아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호명 반응도 더 뚜렷해집니다. 이 호명 반응이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주양육자가 당연히 아이한테 중요한 존재니까 호명 반응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정상 발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호명 반응이 100번 중에 100번을 다 봐야만 호명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호명 반응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호명 반응의 부재다.
호명 반응의 질적인 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려면 되게 많은 걸 생각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바로 발달의 차이. 두 번째는 양적인 것과 질적인 차이를 확인해라. 세 번째는 기질의 차이.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발달의 차이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이 발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평균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반적인 발달이 다 느리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발달 연령에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제가 양적인 차이와 질적인 차이 두 개를 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양적으로는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부모님께서 10번 부르면 6, 7번 정도는 다 본다. 그러면 그거는 양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사실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만 본다. 이러면은 이제 양적으로 저하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두 번도 부모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두 번의 호명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양적으로 저하가 있다고 봐야 되고 좀 더 심화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적인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요. 질적인 부분이요? 네, 질적인 부분이 되게 좀 호명 반응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호명 반응이 꼭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테스트처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일상적으로 뭐 돌 전후의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아이를 하루 중에도 몇 번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로 나의 부름에 응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너무 부자연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아이를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차라리 만약에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누구야 부르면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나를 반기는지 그때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머 이거 뭐야? 수혜야 이거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신기한 거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상호작용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뽀뽀라도 해주던지 네 맞아요. 안아주던지 네. 아무 반응을 안 해주면은 안 보죠, 그죠? 그렇죠.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기질의 차이입니다. 이제 기질 중에서도 정적이고 좀 느리게 반응하고 느리게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부르거나 뭔가 부모가 자극을 줬을 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부르는 건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던 행동을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로 반응을 하는 시크하게. 아이들도 있어요. 네. 무조건 요란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호명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반응의 정도는 다르고. 네. 근데 이게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맞아요. 같긴 이 해요. 부분이 제일 어렵죠. 네, 정말 기질적으로 차분한 아이여서 반응을 안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정말 자폐 스펙트럼의 한 네. 증상인지 네. 이걸 일반 부모님들이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사인으로 이 아이가 호명 반응이 부재하다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호명 반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기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변별하기가 보호자분들로서 좀 쉽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호명이나 이 부름 자체에 좀 아이가 인색한 편이고 아이의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반응이 한두 번 나온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 그 반응의 질이 높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사인 중에 하나가 제가 호명 반응의 부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낯가림, 눈 맞춤, 그 다음에 감정의 공유 이런 다른 증상들이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하면 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유사한 행동을 한두 개 보인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놀 때만 저를 안 봐요. 이제 댓글들 중에서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떤 하나만 잘 안 돼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상호작용해 주시고 더 잘 놀아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 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에 꽂히면 계속 그 모습만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리고 유튜브도 또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만 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증상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하나하나 다 집어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상호작용 정도를 확인해서 역으로 이제 채점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